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일종의 일탄을 하면서 일부를 하면서 선거가 그 사이에 나면 뭐 다시 이 주제로 할 일은 없겠다 했는데 지금 선거일 발표도 안 나고 수요일이 됐거든요. 예. 이번 주에 선거가 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반드시 선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중에는 선고기일이 고지될 걸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합니다. 예.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왜 이렇게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걸까라고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도 혹시 들리는 얘기 없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기자한테 답답해하십니다. 예, 예.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기를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하냐, 이번 주 하는 거 맞냐, 막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게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그럴까, 뭔가 안개가 낀 듯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 불안이 느껴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늦어지니까 온갖 억측들이 난무한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례 비교하면은 이 변론 종결 후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엄청 많이 길어지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째에 고지가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일째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했습니다. 예. 반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오늘로도 22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추정하는 어떤 배경은 뭔가요? 그 선거랑 그 재판과 이 선고는 사실은 별개긴 한데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건데요. 제가 한 전직 헌법재판관에게 물어봤더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의 전망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중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이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헌재가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1차 기일 만에 끝냈잖아요. 근데 서둘러 끝내더니 평일을 다시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 탄핵에 관한 변론을 금방 하고 다시 모여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의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직 논의하고 조율할 사안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냐 이런 관측이고요. 뭔가 정리가 덜 되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그래서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언제 나올까요? 왜 늦어지는 걸까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추론들 1, 2, 3, 4 할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다 끝났는데 평결까지 다 끝났는데 마지막 다듬는 작업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추론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 끝났는데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갑자기 석방이 되다 보니 조금 더 숙고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늦어지는 건 아니겠냐는 추론도 있다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단 그 가능성들 다 끝났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평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총론에는 이제 동의가 됐는데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제 탄핵 소추 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표현하는 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래서 이 2017년 탄핵 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전 사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도 혹시 제가 그래서 전직 헌법재판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혹시 그때도 아주 쟁점이 됐던 사안 때문에 좀 뭐 논란을 벌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가장 큰 관심이 뭐였냐면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요 문제가 가장 컸잖아요. 그렇죠. 이게 파면 사유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제일 관심이 컸어요.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그 부분이 파면 사유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 이제 전직 헌법재판관이 당시에 평에 참여했던 분이 뭐 상세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당시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조율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뭐 들은 사람 건너 들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 이 세월호 이야기가 결정적이진 않지만 네. 그렇죠. 그게 네. 빠지나 들어가나 파면은 파면이었는데 그걸 그 항목 중에 넣느냐 안 넣느냐 리스트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군요. 재판관들은. 그렇죠. 어차피 파면이어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문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은요. 예. 피청구인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왜 납득이 안 되는지, 왜 헌재가 이렇게 결정하는지가 다 나타나 있거든요. 예.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당시에 국민들 여론도 아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세월호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재판관들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처음부터 이론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예. 8대 0에는 파면에는 예. 그렇지만은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서 그럼 대통령이 직무를 소홀을 한 거잖아요. 네. 7시간 동안 관제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비상사태를 챙기지도 않은 데 대한 거는 잘못한 건 맞잖아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잘못했지만은 직무 소홀로 가지고 파면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아하. 이런 결정을 할 정도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에 남는 거니까 하긴 재판관 한 명 한 명으로서는 한 쟁점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 의견으로 예. 하나하나 남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이고 헌법과 이 국민의 신망을 저버린 건 틀림이 없지만은 이 사유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에 이르기는 뭐 옳지 않다. 뭐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 잘못되면은 대통령 파면하는데 세월호 걸 양보했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되게 조심해서 하시면서 언급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치열하게 다투는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번도 윤 대통령 쪽이 계속 주장하는 게 야당의 줄탄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이른바 우리가 뭐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동기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일종의 문제가 된 건 아니냐. 보충 의견으로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네.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들 놓고도 경론이 예.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보충 의견 하나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도 그분들 하나하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경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직 헌법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모두 찬성을 하지만 누군가 선고 시기를 늦추자고 계속 주장을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나. 또 보충 의견을 쓰면서 부정선거 업무론에 대해서 누군가 의견을 쓰겠다거나 혹은 보충 의견 또는 별개 의견을 쓰는 과정에서 계엄의 동기가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계엄의 동기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지적을 하려면 지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도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문에 나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건 어떤가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네. 누굴 먼저 하고 누굴 나중에 하고 혹은 같이 할 것인가 이걸 놓고도 지금 논의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빨리 선고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뭐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대통령 먼저 총리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변론 종결이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먼저 선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지만 사건 접수도 윤 대통령이 먼저 이루어졌고 사건 번호도 윤 대통령이 한 총리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같은 대단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의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고민은 헌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동시 파면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무총리까지 파면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쪽도 파면할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게 이제 법의 원칙이긴 한데 네.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는 게 순리에 맞잖아요. 네. 맞는데 그러면 한 총리의 잘못이 네. 이게 과연 그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따져 보는 거죠. 근데 이 김현정 앵커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총리의 경우도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시에는 6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예.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리 때 그 이 조항을 일시 효력을 정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군안 대행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한 총리의 위헌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중지시킬 수는 매우 중차대한 거였습니다. 6명 상태에서는 심리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헌재가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궁금증은 네. 그렇게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 그러면 그냥 이쪽 뭐 한 총리 탄핵 뭐 탄핵 이렇게 그냥 개별로 가면 될 텐데 두 가지가 그렇게 연결돼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헌재가 정치적인 고려, 국익에 대한 고려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정무적인 판단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에 따라만 하면 되지 않냐는 거는 형사재판을 할 때 얘기하는 거고 예. 헌법재판이잖아요. 예. 헌법재판이라는 게 국익의 문제, 국가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전직 헌법재판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다. 예. 그러다 보니 한 총리 선고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고민 중일 거다. 그 말씀. 점에 따라 또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는 걸 윤 대통령이 건의했잖아요. 그 이유를 한 총리는 그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국무회의 그쳤지 않냐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한 총리의 건의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절차적 정당성을 밟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임무 종사의 원인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해서 실제 헌법 위반과 이런 사항들을 보면은 파면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동시에 파면하는 것까지 가서 나라를 더 어지럽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선고 시기도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최상목 군안 등이 하고 있지만은 한 총리를 시일을 미루잖아요. 그러면 또 군안 등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그럼 당일날 같이 해서 윤 대통령 파면하고 한 총리는 기각해서 권한 대행을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부 조율 과정에서. 아니 뭐 이거 두 사람 나 탄핵이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했더라도 결론이 났더라도 그러면 시기는 언제 발표할 거냐 동시에 할 거냐 따로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고민까지 따지다 보면은 길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의견들이 합치하지 않으면은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길어지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뭐 보충 의견 때문이든 한 총리 때문이든 한 총리라면은 탄핵이냐 아니 탄핵은 탄핵인데 뭐 시기의 문제냐 뭐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론은 벌어지고 있다. 경론 중일 거라는 것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쪽 대리인들이 틈만 보이면 절차상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헌재로서는 꼼꼼하게 결정문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한 건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 사건도 많고 그 이전의 공직자 탄핵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평일을 동시에 다 해요? 박성재 장관 것도 하고 뭐 한 총리 것도 하고 이 8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평일을 하면은 오늘 평일을 하는데 이게 박근혜 좀 윤석열 대통령 평일 수도 있고 또 지난주에 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 결과 선고했잖아요. 끝났죠. 이런 선고를 할 거면은 이 사람들도 평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물리적으로도 양이 많네요.
탄핵 지금, 이 사람 탄핵 저 사람 탄핵 지금 많으니까. 이 정도의 3D 업종인 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헌법재판관이 그냥 노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과중한 업무일 줄 몰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정말 경무에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날을 좀 가정해 보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기각일 경우와 네. 인용일 경우 선고문을 읽는 패턴이 다르다. 뭐 이걸 보면 첫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게 얘기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주문을 먼저 읽지 않고 예. 결정 이유를 먼저 쭉 읽어 나가요.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어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이거는 이제 전원 일치였다. 예. 그러니까 주문을 먼저 읽게 되면은 뭐 소수 의견 내지는 별개 의견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요. 네. 전원 일치일 때는 예.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고 예. 그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전원 일치가 아니고 몇 대 몇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결론이 나온다. 그렇죠. 주문을 먼저 읽는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그렇게 그 헌재 내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우선 2017년 당시에 이정미 고난 대행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하는 장면 잠시 한번 보고 오시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자,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요거 읽고 나서 이제 보충 의견이 있었다는 물론 보충 의견은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파면한다라고 읽잖아요. 예. 요 읽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맞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생중계를 하죠? 생중계를 하겠죠. 결정이 안 난 겁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계속 생중계를 해왔는데 예. 언제 선고한다는 일정 공지가 먼저 돼야 아하. 그러면서 생중계를 할 거다 말 거다는 얘기를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정도일 겁니다. 아마 선고 당일에 윤 대통령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진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술 기회가 전혀 없죠. 예, 반드시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겠죠. 현장에서 본인이 뭐 파면이든 뭐 기각이든 뭐 들을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각하될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취재를 좀 해보셨나요? 각하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세우는 게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내란죄를 포함하면은 내란죄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각하를 주장한 건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라 탄핵 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피해갈 수 없으니까 도저히 기각하라는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직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를 문제 삼는 건 헌재의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각하 주장을 계속하는 건 파면 선고 이후에 불복을 겨냥한 일종의 명분 쌓기가 아닌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내란죄를 뺀 게 문제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을 할 따름이지 형사재판은 안 하는데 계속 형사재판과 혼동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자꾸 혼동해서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네. 얘기 하나와 만약 각하 얘기를 한다면 스스로 맞으면 지금까지 헌재가 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 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절차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각하는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집회 현장에서 그래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로 계속 뭐 지지층들을 이제 좀 결집시키는 얘기 뭐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헌재를 계속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를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죠. 네. 지난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탄핵 소추안이 8대 0으로 기각됐습니다. 네. 기각됐어요. 이게 윤 대통령 심판하고도 어떤 뭐 연관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선 좀 추정을 해본다거나 이런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보수 농객 조갑재 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전원 일치로 개각할 때 거기 뭐 진보 보수의 구별이 없었잖아요. 예. 왜 그랬겠습니까? 워낙 사안이 명백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하는 사안이 훨씬 명쾌하잖아요. 몇십 배는 명쾌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보 보수 이렇게 가릴 것 없이 8대 0의 전원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자꾸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뭐 탄핵 기각적으로 쓸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 같은데요. 보수 성향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한 분들 아닙니까? 조 대표의 말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다시 행사하도록 하면은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진다. 우리가 지금 공화국으로 유지되느냐 독재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질문 하나 좀 마지막으로 드릴까요? 탄핵 심판 선고에서 혹 파면이 결정이 나면 승복하지 않고 뭔가 윤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불복의 메시지를 낸다든지 지지층을 좀 자극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 스타일상 쉽게 수긍하겠냐는 우려가 있고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지난번 2월 25일 최후 진술 때 직무에 복귀하면은 두 분을 언급을 했는데 승복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 게 뭐냐면은 지지층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펼칠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승복 얘기뿐 아니라 야당과 국민도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비상계엄에서 내란을 일으킨 건 윤 대통령이지 야당과 국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얘기까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예. 이게 지연이 되면서 예상보다 늘어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저는 광장에서 양측 극단의 어떤 에너지가 안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응축돼서 폭발하는 느낌 같은 거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지난 주말 저도 광화문 일대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서울역에서부터 쭉 다 돌아보니까 곳곳에서 열리는데 이 에너지를 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선고가 좀 나고 이 혼란이 정리되고 긍정적인 쪽으로 에너지가 모아지기를 국가 에너지가 기대합니다. 파면되는 순간 60일간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분위기는 확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도 선고되기를 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권현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